고환율 고유가로 지난달까지 수입 물가가 넉 달 연속 올랐습니다. 누적된 수입 물가 상승세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건설 경기 불황 여파로 건설업 취업자 수가 2013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청년층 취업자 수도 21만 명 감소하며 4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정부에서 맺은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 재협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보조금 수령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금융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가담자에 대한 제재 강화에 나섰습니다.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을 구체화해서 가담률이 높을 경우 과징금을 더 내게끔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오늘은 주춤했지만 여전히 1,400원 중반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꺾이지 않는 이 흐름에 수입해오는 제품들의 가격은 넉 달째 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높은 소비자 물가를 더 밀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근길부터 점심시간까지 하루에도 몇 잔씩 즐겨 마시던 아메리카노가 이제는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모임에서 단체로 마시게 되면 그게 이게 바깥보다 더 비싸게 나올 경우도 있겠구나. 맨날 마시니까 아무래도 비싸가지고 저는 주로 싼 데 위주로 근처에 제일 싼 데가 작은 사이즈가 1,000원인 데가 있어서 거기를 제일 많이 가긴 하거든요. 스타벅스와 파스쿠찌는 최근 아메리카노 가격을 나란히 4,700원으로 올렸습니다. 커피 원두 가격이 급등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수입 물가가 전반적으로 넉 달째 상승세인 가운데 원유와 함께 커피 가격 상승폭이 컸습니다. 1,500원 선을 목전에 둔 원달러 환율도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3개월 내외로 시차를 두고 영향을 보통 주죠. 요즘은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오른 게 농산물 곡물이라든가 이런 카카오, 커피라든가 그런 것들이 오르면은 가공식품의 가격이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의 고관세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경기 하방 압력은 커지면서 고용 시장은 얼어붙고 있습니다. 건설업 일자리가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청년들 일자리도 위축됐습니다. 투자 둔화와 경기 위축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웅배 기자입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모여있는 노량진 학원가는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취업이 안 돼서 공무원 준비를 하게 됐는데 사무보조나 격리일 같은 것도 많이 지원해봤는데 항상 경쟁률이 80이 넘어가더라고요. 복수 전공을 해서 최대한 이 길이 안 됐을 때의 다른 길을 마련해 두려고 하는 것 같고 알바도 많이 해보고 그것도 다 경력이 있어야 뽑아주니까요. 청년들의 고용 한파는 지표로 드러납니다. 지난달 15세 이상 29세 이하 취업자 수는 22만 명 가까이 줄며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내수 경기 부진에 건설업종 고용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만 9천 명 줄며 산업 분류를 개편한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체감이 많이 되죠. 저도 여기 소상공인들 좀 많이 알고 있는데 올해만큼 이렇게 안 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보건복지나 공공행정 일자리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는 반등했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인구 감소 외 경기 효과에 의한 취업자 감소폭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아마 이런 둔화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라는. 정부는 1분기까지 역대 최대 수준인 120만 개 이상의 정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영향이 큰 건설과 제조업의 고용 회복이 더딘 가운데 정부의 올해 12만 명 취업자 증가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이렇게 물가와 고용 모두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 폭풍까지 덮칠 우려에 놓인 게 현재 우리 경제 현실입니다. 정부의 경제 진단은 한층 더 어두워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정부가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2월호를 통해 소비, 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여파 등으로 소비 심리가 크게 악화하는 등 부진이 이어지자 내수 회복 지연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쓴 건데요. 실제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로는 3.3%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건설 투자는 전년 동월 대비 8.3%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3년 이후 가장 크게 감소했고 제조업 취업자는 7개월째 쪼그라들었습니다. 지난달 진단에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는 표현이 처음 등장했는데 이번 달엔 어땠습니까? 네, 2달 연속 같은 진단이 유지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수 부진 외에도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가 발표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인데요. 기재부는 특히 주요국 관세부가 현실화 등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며 이 같은 우려를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한편 1월 수출은 설 명절 등으로 조업 일수가 감소하며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3% 급감했습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금 가격이 치솟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금을 사두려다 공급이 중단되기까지 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죠. 이 쏠리는 수요가 이번엔 은으로 몰려갔습니다. 골드바에 이어서 실버바까지 동나고 있습니다. 오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골드바를 사기 위해 금거래소를 찾는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수요가 몰리면서 2주를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골드바 10통짜리 좀 구매하려고 합니다. 팔 때 골드바가 좀 많이 더 쳐주기 때문에 한 2주, 3주 뭐 그렇게 나온다는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요. 골드바를 우선 사고 싶습니다. 서울 중심가까지 찾았지만 허탕을 치기 일쑤입니다. 어저께 59만 원 하더니 지금 3만 5천 원 돈 더 오른 거예요. 몇만 하면 살려고 그랬는데 지금 너무 비싸서 못 사요. 골드바 품귀 현상에 실버바 수요도 함께 급증하면서 공급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주문은 할 수 있나요? 일시적으로 수급 불안정 때문에 판매 잠정 중단이에요. 주문이 안 돼요. KB국민, 신한우리은행은 수요 폭등으로 한국조폐공사 등이 공급 중단을 통보해 골드바와 실버바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시장에서도 안전자산으로 수요가 쏠리면서 금 투자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금연물 ETF를 한 800억 넘게 매수한 걸로 좀 나오고 있고 지금 1개월간 1,600억 원 정도 지금 자금 유입된 걸로 확인되는데 소소하게 수요는 있었어도 이렇게까지 급진적으로 돈이 들어온 경우는 좀 적거든요. 지금 워낙 금이 오르다 보니까 금연물 ETF로 좀 자금이 좀 많이 쏠린 게 아닌가 좀.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금 관련 테마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면서 당분간 이 추세가 지속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수년 전 금값이 급락한 사례가 있어 금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합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칩스법,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조건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을 대폭 강화할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 수혜를 기대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사정권에 놓여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동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초반부터 관세 등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내놓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반도체 산업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겠다고 밝혔습니다. And we want that business back. We want it back in the United States. And if they don't bring it back, we're not going to be very happy.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칩스법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바 없지만 행정부 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 부분을 고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칩스법은 보조금 반환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이를 더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정부가 더 강하게 한다면 신고가 아니라 이제 허가까지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고 보조금 받은 회사에 대해서는 중국을 투자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뭐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보조금 47억 4,500만 달러, 4억 5,800만 달러씩 받기로 협의했지만 재협상 시 보조금이 대폭 축소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만 우리로서는 뾰족한 대안은 없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게 미국에서 지어달라고 얘기하면서 주는 정책의 문제인 거지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안 줘라고 따져 물을 수 있는 내용도 아닐 것 같거든요.
불확실성이 연일 커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 당국자도 오는 17일 미국을 찾아 협상에 나섭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가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만큼 상대국에도 관세를 매기는 이른바 상호관세 부과 방침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국 기업인 애플을 포함해 어느 나라도 예외가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서 조슬기 기자입니다.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을 향해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연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4월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과 한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를 겨냥해 예외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In the case of Apple, I gave them a waiver, an exemption in my first term because Samsung was in South Korea. And Samsung didn't have to pay the tax because it was a tax on China. And Apple makes a lot of their product in China. So I did that because it wouldn't have been fair. But now this applies to everybody across the board. 외신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외에 미국 기업인 인텔도 보조금 재협상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언급됐습니다. 인텔은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뒤 중국의 반도체 증설 투자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미국 기업마저 상호관세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상 대미 투자를 통해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메모리나 파운드리 한정에서 본다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수주를 받아서 그러면서 미국 내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이제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실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미국의 상호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전 세계적으로 관세율이 높아져 교역량 감소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수출 비중이 큰 한국 입장에서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올해 첫 해외 출장지로 독일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매년 파운드리 행사를 개최하는 곳으로 이 회장이 어떤 시장에 주목하는지 관심이 쏠립니다. 계속해서 김한나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현지 시간 12일 독일 뮌헨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첫 해외 출장지로 찾은 독일은 삼성전자가 매년 파운드리 포럼을 개최하는 곳입니다. 업계 안팎에선 이 회장이 부진한 파운드리 실적을 만회하고자 고객사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 TSMC의 경우 유럽 내 첫 반도체 생산 공장으로 독일을 낙점했습니다. 또 벤츠와 BMW, 아우디와 같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 본사가 집결해 있어 차량용 반도체 개발과 생산을 논의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2028년까지 연평균 8%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차세대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자동차용 반도체에 주목을 하고 그 시장을 선점하려고 하는가 아닌가, 그것도 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삼성전자가 올해 파운드리 가동률을 최대로 끌어올릴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 회장의 글로벌 현장 경영 행보도 점차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전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 전략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잃었던 러시아 시장을 되찾아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박연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비는 현재 기준으로만 1,300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관련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데 건설업과 건설기계는 종전 최대 수혜의 업종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의 모회사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지난달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의 대표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수주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D현대건설기계는 종전 기대감에 어제 주가가 장중 21% 급등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러시아 시장 내 우리 기업 자리를 되찾아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현대차 철수 이후 지난해 러시아에서 판매된 신차 중 80%는 중국 브랜드였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러시아 가전시장의 중국과 튀르키예 기업 점유율이 40%까지 올라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정치, 외교, 경제적인 동맹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입지가 계속
좁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겐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여기에 더해 우크라이나 재건이 필요한 지역이 러시아 점령지로 분류되면서 러시아나 중국 기업이 재건에 직접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생산 기지를 국내로 들여오는 걸 리쇼어링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국내 경제 활성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여러 지원책을 내놨지만 실적은 내리막길입니다. 류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이른바 유턴기업 지원법을 제정한 이후에도 꾸준히 추가 정책을 내놨습니다. 지난해에도 보조금 예산을 57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유턴인 인정업종 완화, 세제 지원 강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와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지난해 산업부가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한 곳은 20곳에 그칩니다. 지난 2021년 이후 3년째 줄어들어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었습니다. 전체 유턴기업 가운데 고용 창출과 투자 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대기업은 단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정부의 유턴기업 선정 기준이 불필요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해외 사업장을 25% 이상 청산해야 하는 조건이 꼽힙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국내 투자하면 이제 국내 생산이 많아질 거잖아요. 이게 리쇼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해외 청산 조건을 달지 말고 그냥 국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게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보편화될수록 해외 진출 기업들이 국내에 복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정부는 근로자의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금융회사들이 퇴직자에게 직접 줘야 할 퇴직금을 자꾸 회사에 줘서 문제인데요. 과태료 제재에도 나아지지 않자 금융당국이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봅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퇴직연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금융회사별로 퇴직급여 보장법과 관련해 자체 점검을 시키고 검사 결과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회사마다 점검해야 할 것은 퇴직자 계좌가 아닌 사용자, 즉 기업의 계좌로 퇴직연금을 지급한 부분입니다. 금융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확정 기여형 운용관리 계약의 경우 퇴직 시 퇴직자 계좌로 퇴직급여를 직접 지급해야 하지만 이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간 등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논의 중인데요. 금감원은 다음 달 초 관련 부문 검사 계획 등을 포함한 금융감독 설명회를 갖고 금융회사들의 이를 알릴 예정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네, 퇴직연금이 기업 운영비 등으로 유용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2022년부터 사용자 계좌로 퇴직연금이 지급됐는지에 대해 검사를 해왔는데요. 지난해 말에도 은행 4곳과 보험회사 2곳 등 6곳에 4억 원에 가까운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위반 사례가 최근 반복적이고 여러 곳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다수 위반은 영세기업에서 혼선에 의해 혹은 편의에 의해 이루어진 경향이 있어 예방이 필요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측 계좌로 퇴직급여가 지급됐지만 문제 없이 근로자에 모두 전달됐다면서도 앞으로도 과태료 등 제재 조치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제2의 S지발 폭락 사태를 막기 위해서 과징금 부과 체계를 손질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공정 거래 가담률이 높은 가담자에게 과징금을 더 물게끔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민우 기자, 부당이득액을 나누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요. 금융위원회는 행위자별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자본시장조사는 미공개 정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와 시세 조종 행위 등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는 절차인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가담자의 경우 가중치에 따라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가담자마다 부당이득액을 산출했는데 각 행위자별 부당이득액이 모호해 부과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상, 중, 하 3단계로 나눠 불공정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0.5에서 1.5배수의 가중치가 부담됩니다.
금융위는 부칙을 신설해 이번 규정이 시행 당시 조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죠. 네, 지난 2023년 SG발 주가 폭락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제도가 미흡한 탓에 당국이 제때 조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바 있는데요.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불공정 거래자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공정 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야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발 수사기관 통보와 동시에 과징금도 매길 수 있게 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까지 예고된 이후 오는 4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SNS에 올라온 광고를 통해 유명 브랜드 제품을 해외 직구 구매했다가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기를 당해도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아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대한 기자, 이 SNS를 통한 직구 피해 얼마나 많습니까? 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 직구 사기성 쇼핑몰 상담 건수는 한 해 1,372건으로 2년 새 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피해 상담 10건 가운데 8건이 SNS를 통해 피해를 본 경우인데요. SNS 중에서도 인스타그램이 42%로 가장 많았고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소비자들은 SNS의 콘텐츠나 맞춤형 광고에 연결된 외부 링크를 통해 문제의 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 유형이 많았습니까? 네, 유명 브랜드를 사칭하거나 저품질의 상품을 파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유명 패션 브랜드를 사칭한 쇼핑몰에서 상품을 결제하면 제품을 배송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광고와 달리 저품질의 제품을 판매했다가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도 다수 접수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유명 브랜드 상품을 큰 폭으로 할인 판매하는 사이트는 일단 의심하고 구매하기 전에 공식 홈페이지 주소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운영하는 메타, 구글에 협조를 요청하고 사기 쇼핑몰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접속 차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돈을 빌려 집을 사거나 임대하면 건강보험 보험료가 부담이 올라가는데요. 이 건강보험 당국이 이런 분들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지혜 기자,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까? 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이른바 주택금융부채 공제 규모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는 공시가격이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서 지역 건보료를 선정할 때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 담보대출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걸 뜻하는데요. 애초 공제 규모는 건보당국이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건보료를 물릴 때 빼주는 기본 공제 금액 5천만 원에 맞춰서 5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시행된 건보당국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서 재산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 금액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부채 공제 한도 역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바뀐다면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네, 이 방안이 실현되면 재산 기본 공제 1억 원에다가 주택금융부채 공제 1억 원을 합쳐 총 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보당국은 지역가입자 약 1만 5천 세대가 추가로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간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는 등 영향 덕분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물리는 보험료의 비중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OECD 가입국 중에서 부동산 등 재산의 지역 건보료를 매기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 2개국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코스피가 지난해 10월 30일 이후 넉 달여 만에 2,59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0.31% 오른 2,591.05의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3,222억 원 순매도했지만 기관이 3,654억 원 순매수하면서 장중 2,600선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0.94% 오른 756.32로 거래를 마쳤고 오후 5시 4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43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소은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맑은 가운데 남부지방의 하늘에는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내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 제주와 전남, 경남 남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에는 내일 아침 낮절부터 일요일인 모레 새벽 낮절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오겠고 전남과 경남 남해안에는 내일 낮낮절 동안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일요일 전국 하늘은 흐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최고 기온이 10도 내외로 오르며 매우 포근했는데요. 내일과 모레 주말 동안 전국이 밤낮으로 영상의 기온을 보이며 온화하겠습니다. 서울의 내일 아침 기온은 0도, 낮 기온은 9도가 되겠고요. 일요일인 모레 아침은 3도, 낮에는 7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 0도, 수원, 청주 영하 1도, 춘천은 영하 3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낮에는 인천 8도, 서울, 대전 9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은 속초와 강릉 2도입니다. 낮 기온은 울진이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 0도, 부산 3도, 제주는 영상 6도로 아침을 맞이해 전주 10도, 대구 11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동해는 흐리겠고요. 서해와 남해상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에서 최대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 새벽까지 제주에 비가 내린 후 개겠고 다음 주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눈이나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한편 다음 주 전국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5시 5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